자, 도시관리계획 3번이 기반시설, 4번은 도시개발사업계획, 정비사업계획. 자, 관리계획 4번은 도시개발법, 정비법으로 넘어갑니다. 관리계획 5번이 뭐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 설계다. 자, 도시 설계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도시 안에 어떤 곳, 자, 이 동네에 가구, 획지, 자, 이 동네 모습, 이 동네 이 설계를 만약에 민간 개발자가 개발한다고 자기가 이 동네를 설계하는 거 아니죠. 전부 시장 군수가 이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설계다.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일단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5번이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럼 어디에 수립하냐?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거는 도시 전체입니다. 자, 이 도시 전체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시 전체라면 어느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한다는 것은 이 동네는 이 도시 전체로 볼 때는 일부라는 겁니다. 일부에 대하여. 자, 여기 A씨가 있다면 A씨가 어느 동네에 개발하는 이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하는 거지, 이 도시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도시 기본계획 같은 거죠. 그죠? 자, 그럼 왜 이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계합니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자, 기능 정진하자, 미관 개선하자, 양호한 환경 확보하자. 자, 그러면 토기미양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토기미양. 그것 때문에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자, 그러면 이 동네에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안 했을 때 이 동네에 각종 건축 제한, 우리 앞에서 보셨던 지역지구, 지역주 간의 건축 제한, 그러면 법에 정해진 지구단위 계획하고, 법에 정해진 지역주 간의 건축 제한하고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진 거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럼 이 동네는 개발되는 동네니까 건축 제한이 완화됩니까? 강화됩니까? 완화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법의 지역상의 건축 건폐율 같으면 한 40%라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동네 설계할 때는 뭐 60 이런 식으로 완화됩니다. 좀 더 개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완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완화하더라도 원래 해당 지역의 특성 또는 건축 제한 그거 어느 정도 고려해가지고 수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중개업자라면 이 동네에서 중개업을 한다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동네 토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법에 정해진 건축 제한하고 지구단위 계획 건축 제한하고 어느 걸로 설명해야 됩니까? 이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없는 동네, 이 동네는 법대로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 정해진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건폐율 60으로 설명했는데 40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한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자, 계획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이걸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주기에 넣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요거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그 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계획 5번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이죠. 구역이든 계획이든 모두 도시관리계획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합니다. 근데 이 결정권자가 누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도의사도 있고 국장도 있었고 했는데, 특이한 게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계획 결정하는 자가 딱 하나 있다 그랬어요.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장 군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 6번 나왔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거. 다른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자, 제가 공포 강의하면서 늘 그럽니다. 무대를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공연을 한다. 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한다는 건 한마디로 그 동네가 개발하는 동네다 이겁니다. 개발하는 동네다. 그러면 우리 용도 지역이 크게 4개죠. 도관농자지역, 도시, 관리, 농림자연. 그러면 도시 지역이고 관농자라면 관농자는 비도시 지역이죠. 자, 그럼 어느 쪽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많이 지정하겠어요? 도시 지역하고 비도시 지역하고 어디요? 도시 지역이죠. 자, 도시 지역은 어지간하면 다 개발이죠, 그죠? 그래서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많이 지정합니다. 그럼 관농자 지역, 비도시 지역은 그 중에서 일부 좀 개발되는 곳. 관농자 지역은 보세요. 우리 전 국토가 도, 관, 농, 자 4개 지역이라면 도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거의 지정이 다 해요. 그럼 비도시 지역은 자 농림하고 자연은 어때요? 보존 목적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 문제는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이 다시, 관리지역이, 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그렇다면, 도, 관, 농, 자 가운데,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또 계획관리지역 아닌 나머지 비도시 지역 가운데 혹시 어떤 동네가 개발진흥지구,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 가운데 개발진흥지구 있어요. 그게 지정되면 여기는 개발하는 동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 여기 지정해요. 여기 예외인데, 그러면 결국은 도시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임의 지정이 있고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 지정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네. 자, 다음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니까 임의 지정입니다. 그러면 1번 지구부터 8번까지 교재에 보면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그 동네 개발되는 동네고 설계를 따로 하겠다는 겁니다. 법령하고 따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도시 전체고 여기 이 동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면 자 여기가 어떤 동네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개발구역이다. 이 동네가 도시개발구역이다. 자, 신시가지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 구역의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전부 또는 일부죠. 자, 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이면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임의 지정인데 먼저 1번 지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가 뭐죠? 고방, 특복, 보경, 방시계 지구가 9개 있었죠. 그 지구 가운데 개발되는 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개발진흥지구, 칠학지구 이런 동네는 개발되겠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경관지구 같은 데는 보통 보존입니다. 보존. 개발하지 말합니다. 그런 동네는 지정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지정할 수 있다. 지구한테 지정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회 때요. 취락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락지구는 마을이니까 개발이죠, 그죠? 지정할 수 있다겠죠? 그럼 없다 했으면 틀렸다. 그럼 이거 보실 때 이걸 외우지 말고요. 딱 보고 개발되는 곳이면 지정할 수 있다. 보존하는 곳이면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쉬워집니다. 자, 이거 잘 봐요. 도시개발구역 개발이죠. 지정할 수 있죠. 정비구역은요,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도 개발이죠, 그죠? 재개발, 재건축, 개발. 특지개발지구 개발이죠. 그리고 이런 곳은 지구단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전부 개발이잖아요. 요 속에 개발 뜻이 재개발 숨어 있잖아요, 그죠? 산업개발진흥지구 지구기는 한데 앞에 개발 들었죠? 이거 지정할 수 있다고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개발이죠?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첫 자를 전부 동그라미 해봐요. 도정택. 도정택은 지정할 수 있다. 근데 뒤에 정택을 다시 두 개 묶어봐요. 요 정택,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는 좀 이따가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지정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의무지정 지정하여야 한다로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럼 좀 이따 가면요. 정택 10년 지난 지정하여야 한다. 좀 이따 나와요. 도정택하고 정택 두 개 딱 갈라서 보자 이겁니다. 자, 2번 갑니다. 대지조성사업지구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이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성이 대지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거니까 개발이죠. 그죠? 그럼 도성에 동그라미 딱 쳐봐요. 지정할 수 있다. 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공단이죠. 당연히 개발이죠.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관광특구가 어떤 곳이죠? 우리 팔공산 올라가면요. 팔공산 주변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어지간하면 개발 못합니다. 근데 팔공산 저 꼭대기 가면은 관광시설, 숙박시설 모여있는 동네 있죠. 식당 같은 거. 그런 동네가 관광단지 아니면 관광특구입니다. 거기는 개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관광단지, 관광특구는 개발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동네 처음에 개발할 때 아무렇게나 막 식당 들어오게 했겠어요. 설계했었겠죠. 그죠? 지구단위계획으로 설계해가지고 그 동네 들어오게 받았대요. 지정할 수 있다. 자, 34회 시험에 준산업단지는 개발 보전? 산업이니까 개발이죠. 그죠? 지정할 수 있다겠죠? 없다, 틀렸다. 보세요. 안 외워도 다 할 수 있죠. 그죠? 개발이면 지정할 수 있고, 보전이면 지정 아니고. 쉽잖아요. 자, 개발 제한구역, 개발 보전. 개발 제한구역은 그린벨트죠. 개발 보전. 보전이죠. 개발을 제한하잖아요. 그죠? 개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전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왜 나왔냐? 개발 제한구에서 해제되면 개발 가능하죠.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면 틀려요. 개발 제한구에서 해제되는 지역 하면 지정할 수 있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해제가 빠지면 틀립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유보기간 동안 개발 금지잖아요. 그죠? 공원, 전부 개발 금지죠. 개도, 시공 개발 금지인데, 거기서 해제되면 개발 가능하다. 그럽니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와 조정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면 틀리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면 맞죠. 해제가 꼭 따라 붙어야 됩니다. 여기 시험 3번 나왔어요. 개도, 시공은 지정할 수 없고, 개도, 시공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고 됩니다. 그럼 우리 외울 때는요, 개도, 시공, 해제, 이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외우라고 제가 이런 표시를 딱딱 해놓은 겁니다. 자, 4번은 녹지지역은 개발보전. 도시 안에서 녹지지역은 개발보전입니까? 개발보전 뭐예요? 보전이죠. 여기는 지정할 수 없죠. 근데 녹지지역에서 주상공 중에 하나로 변경되면 이제 개발 가능하죠. 그때는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지정 못하고 녹주상공 변경되면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죠. 개발이니까. 그죠? 예.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개발 보전. 이 개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지정할 수 있죠. 그죠? 자, 도시지역 내 복합적 토지 이용 정진할 필요는 있죠. 그럼 복합적.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고. 그럼 이거는
개발이라는 뜻이 숨어 있죠. 좀 더 적극적 개발을 원하죠.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자, 근데 특히 어떤 지역? 일반 주거, 준주거, 준공업 이런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정도 하고 역세권. 자, 철도 역사라든지 지하철역이 겹치는 곳 이런 곳 있죠. 역세권이죠. 그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지하철이 하나 가면서 지하철역 주변에 여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설계하는 겁니다.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고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노선이 3개 이상 교차하고 중심지로부터 1km 이내. 이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계합니다. 근데 27회 때 2개 노선이 2km 틀렸다. 3개 1km인데 2개 2km에서 틀렸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기존에 어떤 지구가 있었어요. 그 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자는 전에 지구 안의 건축제한 대신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건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겠죠. 그죠? 그 지정하는 대상 맞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의지정입니다. 그럼 임의지정의 촉보고요. 그거 외울 필요 없이요. 개발이면 지정 대상, 보전이면 지정 대상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쉬워요. 자, 이번에는 의무지정입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다음에 곳에는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 가운데 도정택은 지정할 수 있다 했죠. 의무지정에서는 도는 빠지고 정택 10년 지난, 여기 봐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그럼 10년 되기 전에는 지정할 수 있다 했고, 혹시 지정 안 했다면, 10년 되도록 지정 안 했다면 10년 지나면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도가 빠졌죠, 그죠? 출제위원들은 꼭 그걸 물고 늘어져요. 도시개발구역 10년 지난 지정해야 한다. 틀렸죠? 아까 도정택은 임의지정이지만 의무지정은 도는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택 10년 지난지 도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빠진 도를 이렇게 꼭 물고 문제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럼 택지개발지구 15년 지난 지정해야 한다. 맞아요? 정택 10년 지난이죠. 5년은 아직 10년 안 지났죠, 그죠?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임의지정에는 계도 시공 해제면 지정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의무지정은 여기서 계도가 빠져요. 임의지정은 계도 시공 해제면 지정할 수 있다고, 의무지정 계도는 빠지고 시공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고 돼요. 그럼 문제 하나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계도는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거 개발제한구역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외우실 때 이 긴 걸 외우기 힘드니까요. 계도 시공 해제면 지정할 수 있다. 시공 해제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험 칠 때까지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아까 녹주상공 변경이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녹주상공 변경으로 30만 이상이면 지정해야 한다 되는 겁니다. 요 위에 거는, 요거는 정택은 10년 제한이고 시공 해제 녹주상공 변경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것도 또 주의하시면 돼요. 자, 비도시 지역. 비도시는 어디죠? 관농자, 관리농림, 자연령. 자, 아까 비도시 지역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관농자 가운데도 계획관리지역.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다. 개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합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관농자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으면 개발하고 보통 건축물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고 막 켜지는 겁니다. 근데 계획관리지역은 사람들 이미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럼 이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해가지고 개발한다 해도 개발할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발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인접한 지역, 어디요? 옆에 있는 생산관리지역하고 또
보전관리지역하고 이걸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서 나머지가 뭐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일 것. 혹시 나머지에 뭐 농림지역 이런 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농림지역에서 어디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라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 쪽이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옆에 생산관리, 보전관리를 포함함으로써 개발 가능한 땅을 좀 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혹시 아파트나 연립주택 계획이 포함될 때는 면적을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계획이 포함할 때는 얼마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 여기 2년 전에 34회 문제에 도시지역 외 지역을, 자, 요거는 여러분 책에 없죠? 한번 보세요.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50% 이상이죠, 그죠? 아까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 보전관리였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틀렸죠, 그죠?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50% 이상. 마우스를 누르시고 바탕화면을 한번 잘. 아, 그러다 지금 펜이 눌러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걸 누르고, 네, 한번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한번 누르고, 네. 네. 자,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 또 하나는, 혹시 계획관리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관농자지역 나머지 가운데 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이라는 뜻이 숨어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 가운데 개발진흥지구는 3번 가능해요. 주, 산, 관, 복, 특 그랬어요. 그럼 주거, 복합, 특정 개발진흥, 주거, 복합, 특정은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또 산업유통하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이에요. 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이걸 각각 못 외우죠, 그죠? 어떻게 외워요? 이걸 다 못 외우더라도 한 가지는 알자. 주거개발진흥지구, 요거 동그라미.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한다면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겁니다. 그럼 비도시 지역에 주거개발해서 아파트 같은 거 짓는다면 당연히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니까 제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요거 하나 알아두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한다. 그 다음에 시험에 34회 때 틀려달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요 문제 취지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있죠. 여기 B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 체크 딱 하면 어디 간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도 갈 수 있죠. 농림지역에 체크. 근데 여기 시험에 뭐라고 했어요? 농림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림지역에도 갈 수 있죠. 네. 그거 하나만 알자. 그것만 우리 그죠? 사실은 우리 공법 시험에는요, 한 30점 정도는 어차피 수험생도 손도 못 대는 문제, 그런 문제네요. 점수 조절하려고. 공법은 60점 이상이 수두룩하게 나오면은 중개사 합격자가 몇만 명이 나올 줄 몰라요. 그래서 2차에서 점수 조절 과목이 공법입니다. 그럼 보통 커트라인 근처에 합격하는 사람은 공법 50점 나와서 합격하는 겁니다. 그죠? 절반 맞고 절반 틀리고. 왜냐하면 중개사법 같은 거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중개사법이 70점, 80점 나오니까 공법을 50점 끌어서 밑으로 좀 끌어당겨서 합격자를 조절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건 틀려달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우리는 이미 기출 문제니까 다른 건 몰라도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농림지역에도 갈 수 있다. 그 시험 나왔던 것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그죠? 넘어가자.
그럼 시험에 나온 포인트가, 왜냐면 양이 하도 많으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 사회 과목, 그죠? 조그만 양 적은 거 하나 하고, 양 많은 수학하고, 점수가 어느 게, 수학이 당연히 점수 적게 나오죠, 그죠? 그렇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그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조립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동네 설계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구단위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먼저 한번 보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서대구역, 그죠? 새로 들어설 때 그 주변을 새로 개발했잖아요. 그럼 대구시장이 그 동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동네를 설계한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구단위 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첫째, 지역지구의 세분입니다. 세분의 동그라미. 세분 밑에 지정 X, 지정이 아니고 세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지정 이런 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못해요. 그건 도시관리계획으로 따로 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 1번이 지역지구고 1번이 지역지구고 5번이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죠? 그럼 5번에 지구단위 계획에 슬쩍 끼어서 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그건 안 돼요. 그럼 주거지역 지정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주거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세분. 요건 돼요. 이미 주거지역 되어 있는 것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하는 건 되고 주거지역을 처음에 지정하고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없다. 이거는 공법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개법 시간에 시험에 나와요. 중개실무에서 시험 한번 나왔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동네 도로, 공원, 학교 이거 지구단위 계획을 설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나오는데 이 8번까지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다. 근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 8개 가운데 다음에 2개는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거? 2번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 공원, 학교 어디에 배치하고 4번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래서 이거 2개는 꼭 포함해서 2 이상. 자, 여기 보세요. 기건. 그럼 이거 줄여서 기건. 기건 포함한 2 이상. 그럼 2개만 들어간다면 이거 2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3개 들어간다면 이거 2개 포함하고 다른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 4번을 필수사항. 자, 그러면 시험에 낼 때요. 다음 중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사항이 아닌 것은 다른 거 하나를 섞어놓고 그 다른 거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이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3번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4번 건축물의 높이 최고 한도, 5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오냐? 기건이 필수사항이다 하면 다른 거 하나 나오면 걸러낼 수 있죠. 근데 출제위원들은 수험생들이 또 이렇게 외우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같이 건자로 시작하는 요걸 딱 그저 섞어가지고. 그러면 하나 나온 기고 나머지 건이 4개죠. 그죠? 그럼 어떻게 고를까? 그래서 처음부터 건자로 시작하지만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필수사항 아님. 이렇게 미리 알아두자. 같이 건자로 시작하더라도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는 필수사항 맞는데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필수사항 아님. 이렇게 알아두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받을 수 있어요. 이 시험 3번 나왔어요. 그냥 어거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나온 걸 위주로 분석해서 기건은 필수사항이지만 건자로 시작해도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은 필수사항 아님. 처음부터 이렇게 알아두자. 자, 나머지는 뭐 일단의 지역,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마우스를 먼저 누르시고요. 예. 그 키를 누르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누르고 바탕화면 누르고 이제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뭐 교통처리 기타 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기건 필수사항 그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지는 지구 단위 계획에는 교통 처리 계획도 포함된다. 맞는 말이다? 맞는 걸로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그 동네에 여러 가지를 설계할 때는 그 동네에 들어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학교 같은 도시계획시설하고 그 동네의 개발 밀도는 뭐죠? 건폐율 용적을 내면 건축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죠? 밀도하고 관계 있죠? 이 두 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당연하죠. 자, 개발 밀도는 높은데 도시계획실이 부족하게 설계해 놓으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다, 그러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원래 그 동네에 각종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같은 걸 완화합니까? 강화합니까? 완화다. 개발하려면 법에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려면 법에 정해진 건축 제한을 완화해줘야 개발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완화라는 겁니다. 완화. 그럼 첫째, 어떤 법에 어떤 규정을 완화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면 완화한다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먼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요. 국계법의 지역지구의 건축제한. 우리 지난 시간에 각 지역지구별로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없고 이런 거 있죠. 그럼 지구단위계 할 때는 법으로는 할 수 없는데 지구단위계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또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계가 할 때는 그 동네 건폐율이 40%였는데 지구단위계로 하면 60%까지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건축법에 가면 대지 안에 조경, 공개공지, 높이 제한 이런 거 완화하는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완화 안 된다. 이건 나중에 건축법에 가면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거 완화한다면 안 접해도 되는 거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주차장 설치 규정 완화해 줍니다. 자, 이런 걸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완화하는 경우하고 또 도시지역 밖에 비도시지역에서 완화하는 거 나눠봅니다. 자, 여기 이거는요. 시험에는 가끔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공식 외워서 하는 거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버린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점수는 보통 문제가 답이 어떤 거예요? 10 있는 거 나오면 이거 값 계산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요? 건폐율은 뭐 10%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4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뒤에 나오고요. 여기는 자기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때 여기 A 대지 소유자가 자기 대지 일부를 도로 용지 같은 공공시설 용지로 제공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도로 용지로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혹시 건폐율이 60%까지 완화된다면 이 사람은 똑같이 60으로 하면 안 내놓겠죠. 내 땅 내놓고 그럼 전에는 이 면적의 60%까지 했는데 이거 제공하고 나니까 요 대지 면적의 60%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럼 내 땅은 땅대로 내놓고 지을 수 있는 면적도 더 줄어버리고 그럼 안 내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여기는 60이지만 이걸 더 완화해준다. 80 이런 식으로. 그럼 땅은 이만큼 내놓지만 건폐율을 위로 더 올려주면 내놓을 수도 있다. 맞죠? 이 사람은 전체 60인데 이 사람은 요거 내놓고 요 면적이 60%면 안 내놓잖아요. 그죠? 요거 내놨는 만큼 요거 올려주겠다. 그게 바로 자기 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다음과 같이 건폐율 또 용적률, 높이 제한 이런 걸 완화한다. 그럼 어느 정도 하냐? 건폐율은 다음과 같이,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공식이 있죠. 이게 옛날에 시험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지만 틀려달라고 하면 되세요. 이 공식을 누가 외워가지고 다 시험 치겠어요. 그죠? 이런 거 버리고 차라리 다른 거 쉬운 거, 그죠? 그래서 공법에 난이도가 상, 중, 하가 있으면 상은 버리고 중하고 하만 잡을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는 반드시 다 잡고 중은 몇 개 놓치더라도 나머지 다 잡자. 그러면 공법 여기 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높이. 요 공식 요거는 외우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주차장법에 주차장 기준은 안 한다 그랬죠.
자, 어떤 동네가 한옥마을 보존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한다면 법에 정해진 주차장 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럼 100%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원래 얼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안동 하회마을에 한옥마을 보존한다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계한다 이겁니다. 그럼 원래 법에는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얼마까지 해야 된다 하는데 그 동네는 그걸 최대 사정이 있으면 100%까지 완화, 아예 주차장 안 만들어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한옥마을 보존할 때 최대 몇 퍼센트? 100%까지. 26회 때 한번 나왔어요. 또 28회 때는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일 때, 예를 들어서 저 동성로에 차 못 들어오도록 사람만 다니도록 정하는 구간이 있다고.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죠. 그럼 그 동네 주차장 기준은 최대 얼마까지? 역시 100%까지죠. 그런데 28회 때 80%까지 해서 틀렸다. 그럼 26회 때는 한옥마을 보존 100% 맞는 걸로 시험 한번 나왔고, 28회 때는 차량 진입 금지 구간 100%까지 해야만 돼 80%까지 틀렸죠. 틀린 걸로 시험 한번 나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나온 건 뭐죠? 차 없는 거리. 자, 우리 왜 시내 가면요, 사람만 다니고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거리 있죠, 그죠? 차 없는 거리. 역시 다 100%까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시험에 한번 맞는 걸 한번 나왔고, 틀린 걸 한번 나왔고, 다음에 나온다면 요거 나올 차례다. 네, 출제위원들은 자꾸 바꿔서 내고 싶어 하니까, 그죠? 자, 이번에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이 건축물 높이를 법에 정해진 기준의 1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동네에 만약에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를 20m로 정해놨다. 근데 그 동네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때는 그걸 완화해준다. 그럼 20m에 120%는 얼마죠? 24m죠. 20m에 10%가 2m잖아요. 그죠? 그럼 120%면 4m, 즉 24m까지 완화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는 옆에다 화살표가 적어요. 도시지역 밖에서는 높이 완화가 없다. 이렇게 적어요. 그 2번 맨 끝에, 여기 밑에 있네요. 밑에.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높이 완화가 없다. 적어놨잖아요. 네. 도시지역 안에서는 120% 이내 완화하고 도시지역 외에는 높이 완화가 없어요. 이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도시지역 안이든 밖이든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 이렇게 나오는 똑같은데, 높이는 도시지역 안에서만 120% 이내 완화하고 도시 외에는 높이 완화는 없어요.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밑에 있죠. 건폐율은요, 당해 지역 건폐율의 150.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 하지 말고 여기는 지금 도시 아니죠. 그럼 도시 아니라면요, 자, 어떤 동네가 전용 주거지역이다. 그럼 전용 주거의 건폐율이 50이다. 50. 그럼 이 동네에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한다면 이 해당 지역 건폐율 50에 150%, 50에 150이면 얼마죠? 75죠. 용적률은요? 자, 전용 주거가 계생자전 일종, 전용 주거가 150이거든요. 계생자전 일종이 100이죠. 그죠? 계생자전 일종 100. 전용 주거 일종이 100입니다. 그럼 100에 200% 200이죠. 그죠? 그래서 당해 지역 건폐율의 150, 용적률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건 그거 이하로 설계하라 이겁니다. 지구단위로 따로 정하더라도, 원래 전용 주거 지역의 건폐율이 아까 50이었는데, 최대로 완화하면 그것의 150이니까 75. 용적률이 원래 100이었는데, 그것의 2배면 얼마? 200. 이하에서 정하라 이겁니다. 이거 잘 보시면, 높이는 도시 안에서만 120% 이내고,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 아니든 밖이든 똑같습니다. 건폐율에 150, 용적률에 200 이하에서 정하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중개업자라면 어떤 대지를 거래하는데, 자, 그럼 매도인 매수인한테 거기에 여러 가지, 만약에 그 땅을 사면 건축물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다, 어떤 거 지을 수 있다 설명하려면 어때요? 법에 정해진 거 가지고 중개하면 안 되고, 해당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정해져 있다면 지구단위 계획 찾아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 되면요, 이거 늘 해요. 제가 원주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떤 수강생 여자 수강생 한 분이요. 다른 사람 자격증 빌려가지고 10년 넘게 중개업해 왔던 분이에요. 그분이 남의 자격증 빌려가지고 하면서도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직원한테 지구단에게 그저 확인해라. 지구단에게, 그래서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중개해라.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은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하는 동네는 개발되는 동네죠. 중개업자인데 그런 동네가 개발되는 동네면요. 땅값 기대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 팔고를 자주 하거든요. 거기서 돈 버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완화할 때 아까 똑같죠? 당해 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이 150, 용적률 200 똑같죠, 그죠? 근데 맨 밑에 보세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높이 제한하는 없다 그랬죠? 아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같은 걸 완화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도시지역 외지역, 즉 비도시지역, 관농자 지역입니다. 관농자. 근데 아까 지구단위 계획할 때요,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계획관리지역 외지역이 있고요. 그럼 계획관리지역 외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진흥지구라면 지구단위 계획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법조문에 뭐냐? 계획관리지역 외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할 때는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면 일단 개발진흥지구라 해야 되죠, 그죠? 그럼 거기다 지구단위 할 때는 여기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안 된다 겁니다. 아파트 연립 못 지어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뭐죠?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할 때는 아파트 연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구미시에서 중개업을 한다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지역 바깥에요. 저 관농자 지역에 저 교외로 나가가지고 어떤 동네 지구단위 계획한다. 그러면 그 동네가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고 계획관리지역이다. 그럼 그 계획관리지역이면 아까 뭐 150, 200 그건데요. 계획관리지역이면서 그 위에다 다시 개발진흥지구가 겹쳐서 지정돼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하면은 이때는 아파트나 연립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 저 밖으로 나가가지고 마을이 형성되는 그런 곳에 가만히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더라. 근데 구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한다고 하더라. 근데 하필 또 가보니까 그 위에 개발진흥지구 겹쳐 지정하면서 하더라. 그럼 아파트 연립이 돼요. 그럼 아파트 5층 이상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동네를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근데 계획관리지역 아니면서 단순하게 개발진흥지역이라서 지구단위 갈 때는 아파트 못 짓는다. 여기하고 땅 가치가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결국 도시지역으로 바뀐다니, 또 아파트 지으면 도시로 바뀐다는 이야기니까 여기는 땅값 많이 올라가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는요, 계획관리 외 지역에 단순히 개발진흥지구라서 지구단위 갈 때는 아파트 연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거꾸로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때는 아파트 연립이 된다. 됐습니다. 자, 근데요, 처음 들으니까 여러분 어려울 텐데, 지구단위 계획이 사실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추상적인 말이라서 제일 이해가 안 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요거 문제 있죠? 우리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가지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요, 막연하게 이거 보시지 말고, 요거 프린트 펴놓고 책 가지고 보면서 밑에 해설 읽어가면서 지문 하나씩 이해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복습하시면 나서. 지구가 지역보다 더 크죠? 지역이 더 큽니다. 지역이 크죠. 지역이 가장 기본으로 전국에 모두 지역 한 개씩 지정되어 있고, 지역이 크고 지역 밑에 지역입니다. 지역은 쉽게 말해서 기본입니다. 전국 모든 곳에 한 개 지역 지정되어 있고, 그 위에 필요한 것이 지구도 지정하고 구역 지정하고, 지구나 구역은 필요한 것만 지정해요. 응? 자, 그 다음에 어떤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근데 그날로부터 3년 되도록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3년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옛날에 지정했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 실효하죠? 그럼 고시해야 됩니다. 이게 구역실효입니다.
구역실효. 자, 옛날에 여기 괄호 딱 빼놓고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은 기역은 3년, 니은은 3년 다음날.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어떤 동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안 하면 3년 다음날 구역 지정이 실효한다. 더 이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거 계속 시험 나다 보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34회 때, 2년 전에, 그죠? 계획 실효가 나와요. 이거는 계획 실효죠. 자, 어떤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주민이 제안한 거.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날로부터 5년 되도록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올린다. 실효합니다. 이건 계획 실효죠. 구역 실효, 계획 실효. 사실은요, 교재 내용을 압축해서 이만큼 적었는데 이거 전체도 우리가 압축하면요, 위에는 구역 실효는 3년, 계획 실효는 5년.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외울 때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고 구역 실효는 3년, 계획 실효는 5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언제 실효하냐? 다음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구미시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어느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놨어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그럼 내가 그 동네의 토지 소유자라면 건축할 때는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 옆에다 적어봐요. 위반 2년 2천만원. 위반 2년 2천만원. 내가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 위반해서 건축하면 2년 2천만원 징역 벌금이 돼요. 그리고 옆에다 적어봐요. 도공지지라고 적어. 국회법 마지막은 벌칙에 2년 2천만원짜리 벌칙이 도공지지거든요. 도공지지라 쓰고 네 번째 지에 동그라미 쳐요. 마지막에 지가 지구단위 계획 위반이거든요. 그렇게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압니다. 근데 지구단위 계획 맞아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어떤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어요. 그럼 이 동네에 건축하는 자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자가 건축물 지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에 안 맞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이 건축물이 일정 기간 내에 철거가 예상되는 가설 건축물. 자, 정식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지어가지고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가설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 안 맞아도 돼요. 자, 32회 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맞아요?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공사 끝나면 없어질 거죠. 일정 기간 내에 철거 예상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 안 맞아도 되죠. 이게 시험에 나왔다 이겁니다. 원래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내에 철거 예상되는 가설 건축물은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근데 일정 기간 공사용 가설 건축물 일정 기간 내에 철거 예상되는 가설 건축물이죠. 안 맞아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냐? 좀 쉬었다 가요? 네. 예. 요,